모든 화면이 꺼졌습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브뤼셀 NATO 본부 지하 작전실, 새벽 2시 17분, 30개의 대형 모니터가 일제히 검어졌습니다. 키보드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서버 냉각 팬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적. 작전실 안 50명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켜졌습니다. 붉은 비상등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스토니아 통신 두절입니다. 라트비아도요. 리투아니아 4단 연결 끊겼습니다. 폴란드 전방 지휘소 응답 없습니다. 보고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발트해 전선 지도가 표시됐던 자리를 봤습니다. 거기엔 이제 검은 벽만 있었습니다. 발트해 동부 전선. NATO 병력 6만 2천 명. 그들과의 연결이 단 몇 초 만에 전부 사라진 겁니다. EMP입니다. 전자기파 공격입니다. 그 말이 터지자마자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NATO 통합 사이버 방어망의 동시 침투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EMP로 하드웨어를 날리고 사이버 공격으로 소프트웨어까지 태우는 이중 타격이었습니다. 28년. 저는 28년간 NATO의 통신 신경망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연간 예산 47억 유로. 위성통신, 광케이블, 양자암호 백업까지. 제가 설계하고 제가 관리해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이 4분 12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전실 구석에서 하사관 한 명이 외쳤습니다. 국장님, 신호 하나 들어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게 죽은 모니터들 사이 구석에 놓인 작은 보조 수신 화면 하나. 거기에 주황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탈린 동쪽 43km. 전선 한복판이었습니다. 그 작은 주황빛이 어둠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는 순간 한 달 전 제가 읽지도 않고 버린 서류 한 뭉치가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챕터 2 28년의 자신감. 제 이름은 피에르 모랭입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파리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공학을 배웠고 프랑스 육군에서 통신장교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NATO에 합류한 것은 32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NATO 전략통신 및 지휘통제 총괄국장이 됐습니다. 어려운 직책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NATO가 전쟁을 할 때 모든 정보가 오가는 신경망.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신경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신경이 끊기면 듣지 못합니다. 제가 관리하는 것이 바로 그 신경이었습니다. NATO 32개국의 군사통신을 하나로 묶는 시스템. 위성통신, 보안 데이터 링크, 사이버 방어망. 연간 예산이 47억 유로였습니다. 한화로 약 7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설계자이자 관리자가 저였습니다. 저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타국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NATO가 쓰는 통신 기술은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걸프전 당시 NATO 통신 지원 업무를 직접 봤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시스템은 버텼습니다. 흔들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쌓일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가진 생각을 아시겠습니까?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 스마트폰, 텔레비전, 반도체. 민간 분야에서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군사통신은 다른 세계입니다. 수십 년의 실전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핏값으로 검증된 시스템이 쌓여야 하는 분야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그것이 NATO급 전술 통신망이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제 안에서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한 달 전 브뤼셀의 그 화요일 오후까지는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방문단이 도착한 것은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브뤼셀의 9월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본부 건물 유리문 너머로 방문단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7명이었습니다. 수석 연구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앞장서 걸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단단했습니다. 눈빛이 조용했고 표정엔 긴장도 여유도 없이 그냥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서준호 박사였습니다.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옆에는 영국 육군 출신 헤럴드 위험 담당관, 독일 연락관 클라우스 베르거가 앉았습니다. 서준호 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작은 육각형 모양의 장치들이 지도 위에 퍼지는 그림이었습니다. 장치 하나가 서류 가방 절반 크기였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것은 KANET입니다. 서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형 적응 메시 통신망입니다. 이 장치 하나하나가 독립된 통신 노드입니다. EMP 방호 처리된 하드웨어에 자체 AI 라우팅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노드 하나가 파괴되어도 네트워크 전체는 자동으로 경로를 새로 만듭니다. 헤럴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EMP 방호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느 수준입니까? MIL-STD-461 최상위 등급입니다. 핵 EMP 기준으로 검증했습니다. 저는 코끝으로 짧게 웃었습니다. 핵 EMP를 실제로 시험했습니까? 아니면 시뮬레이션입니까? 서 박사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데이터를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겠죠. 저는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핵 EMP를 실험한 나라는 없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전은 다릅니다. 클라우스가 물었습니다. 노드가 몇 개입니까? 현재 1200개 생산 완료됐습니다. 1200개. 헤럴드가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NATO 동부 전선이 2000km입니다. 기본 커버리지도 안 됩니다. 서 박사가 답했습니다. 노드 하나의 통신 반경이 12km입니다. 메시 구조로 연결되면 전선 전체를 커버합니다. 계산서도 자료에 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회의 시작 11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박사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 박사가 슬라이드 리모컨을 든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의자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 장치가 NATO 기존 시스템과 호환됩니까? ACCS와 링크 16 데이터 체계에 직접 연동됩니까? 현재는 브리지 모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6개월 뒤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NATO는 지금 당장 작동하는 시스템을 씁니다. 호환이 안 되는 장비를 연결하면 보안 구멍이 생깁니다. 아무리 EMP에 강해도 거기서 침투를 받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서 박사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NATO 주 통신망이 살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때를 위해 설계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또 끊었습니다. 헤럴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장치들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군용 장비는 내구성이 핵심인데 이 사이즈로 야전에서 얼마나 버팁니까? 미군 전술 통신 장비를 보면 이것의 3배 크기입니다. 그 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장비의 크기와 내구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경험에서는 같은 문제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박사님들의 열정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시스템에 이 장비를 통합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불필요합니다. 우리 인프라가 훨씬 성숙되어 있고 새 변수는 오히려 리스크입니다. 그 말을 마치고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서준호 박사는 자료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인쇄된 기술 자료 한 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남겨두겠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또렷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잠깐 저를 봤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신이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큼은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모든 연결이 끊겼을 때 비로소 진짜 통신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날이 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날이 뭔데? 47억 유로짜리 우리 시스템이 못 버티는 날을. 손가방 크기 장치가 버틴다고. 한국 방문단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서준호 박사의 뒷모습이 유독 고닫습니다. 분노를 삼키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헤럴드가 뒤로 기대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런 거 도입하면 시스템 복잡성만 늘어납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기술 자료 한 부. 그날 저녁 제 사무실 정리 과정에서 그것은 재활용함에 들어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저는 그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한 달 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동유럽 국경지대에서 도발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NATO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나라의 강화된 전방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발트해 전선의 통신 체계 점검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성통신 4중 백업, 광케이블 지하 매설, 이동형 지휘 차량 28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28년의 경험 위에 서 있었고 그 경험이 저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안심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4분 12초였습니다. 새벽 2시 5분. 에스토니아 국경 전선에서 이상 전파 신호가 감지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확인을 지시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새벽 2시 6분. 라트비아 4단 전술 통신망 전면 두절.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새벽 2시 8분. 에스토니아 통합 지휘소와의 위성 링크가 끊어졌습니다. 백업 채널로 전환. 연결 안 됨. 2차 백업. 역시 없음. 새벽 2시 9분. 발트해 전선 전체와의 통신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작전실의 모든 화면이 한꺼번에 꺼진 것은 비핵 EMP였습니다. 핵 기폭 없이 전자기파만 집중 방출하는 무기였습니다. 전선 상공 고도 80km에서 동시에 여러 발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전자장비가 타버렸습니다. 지휘 차량의 통신 장비, 전술 데이터 링크 단말기, 위성통신 수신 안테나, 심지어 병사들의 야전 무전기까지. EMP가 터지고 1분 뒤 사이버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하드웨어 방호 장치가 손상된 시스템 곳곳에 악성 코드가 스며들었습니다. 광케이블 중계 시설이 물리적으로 차단됐습니다. 위성통신은 전파 방해로 막혔습니다. EMP로 하드웨어를 날리고 사이버로 소프트웨어를 태우고 물리적으로 케이블을 끊었습니다. 세 겹의 공격이 동시에 들어온 겁니다. 발트해 전선의 NATO 병력 6만 2천 명이 동시에 귀머거리이자 벙어리가 됐습니다. 저는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어두운 작전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28년간 이 신경망을 지켜온 사람이 그 신경망이 4분 만에 절단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위성 백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파수 정보가 유출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적이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광케이블 2차 노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계시설 6곳이 동시에 타격됐습니다. 이동통신 릴레이 차량을 전개하려 했습니다. 차량 자체 통신 장비가 EMP에 이미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준비한 것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때였습니다. 국장님,
신호 하나 들어옵니다.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검게 죽어있는 화면들 사이 구석에 놓인 작은 보조 수신 화면. 거기에 주황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탈린 동쪽 43km. 전선 한복판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사관이 수신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KANET입니다, 국장님. 한국 시스템입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왜 거기 있지? 에스토니아 연락단과 함께 들어간 한국군 연락 장교가 훈련 지원 목적으로 노드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식 통합 전이어서 우리 시스템에는 연결도 안 된 상태였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황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47억 유로짜리 시스템이 전부 꺼진 그 어둠 속에서 한 달 전 제가 장난감이라 판단하고 자료를 버린 그 장치가 혼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서준호 박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모든 연결이 끊겼을 때 비로소 진짜 통신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연락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상전화기 앞에 서서 2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28년간 저는 도움을 주는 쪽이었습니다. NATO가 통신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손을 내미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세계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화해야 할 상대는 한 달 전 제가 브리핑 중간에 말을 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료를 읽지도 않고 버린 그 자료의 주인이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나서던 그 고든 뒷모습의 주인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선의 6만 2천 명이 지금 이 순간 명령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 부대 상황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안 회선을 잡았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KANET 개발팀. 긴급 연결 요청합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 짧은 기다림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작전실 50명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통역관의 영어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통신체계연구팀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NATO 전략통신국장 피에르 모랭입니다. KANET 개발 책임자와 긴급 통화를 요청합니다. 발트해 전선 전체가 통신 두절 상황입니다. 잠깐의 침묵. 연결음이 바뀌었습니다. 모랭 국장님. 저는 그 목소리를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서준호 박사였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새벽이 지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잠들었다 깬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들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박사님, 목이 막혔습니다. 한 달 전 브뤼셀에서 제가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그가 말했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발트해 전선 전체가 EMP와 사이버 공격으로 통신이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백업 시스템도 전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에스토니아 전선의 귀팀의 KANET 노드 5개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한 달 전 제가 그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호환이 안 된다고. 리스크라고. 우리 시스템이 훨씬 성숙해 있다고. 그리고 그의 자료를 읽지 않고 버린 제 손. 국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서 박사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스템은 보조 자산입니까? 주력 자산입니까? 그 질문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3주 전 브뤼셀에서 제가 그에게 했던 말. 우리 시스템의 보조 역할도 어렵다고 했던 그 말을 그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귀팀의 KANET가 유일한 통신 수단입니다. 주력 자산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었습니다. 작전실의 초침 소리가 귀를 때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현장 노드 위치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현장 5개 노드를 코어로 삼아 긴급 메시 확장을 시작합니다. 현장에 추가 노드가 있다면 즉시 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NATO ACCS 브리지 모듈. 한 달 전 미완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바로 원격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한 달 전 저는 그 브리지 모듈이 미완성이라는 말을 빌미로 협의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한 달 동안 그것을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국장님. 서 박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한 달 전 브뤼셀에서의 일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멈춤이 있었습니다. 전선의 병사들이 중요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통화에서 그는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굴욕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그 병사들을 이어준 것은 47억 유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10년이었습니다. 주황빛은 계속 번졌습니다. 노드들이 라트비아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리투아니아 쪽으로도 뻗어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전선 중부가 연결됐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남부까지 닿았습니다. 그때 이자벨 분석관이 소리쳤습니다. 국장님, ACCS 브리지 모듈 설치 완료됐습니다. 우리 단말기에서 KANET 신호 수신 시작합니다. 그 순간 죽어있던 작전실 메인 화면 중 하나가 살아났습니다. 에스토니아 전선 지도 위에 주황색 점들이 표시되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선이 실시간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혈관이 다시 피를 흐르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헤럴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장난감이라는 말에 웃음 짓던 바로 그 헤럴드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호 박사가 한 달 전 프레젠테이션 첫 장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노드 하나가 파괴되어도 네트워크 전체는 자동으로 경로를 새로 만듭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그것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로가 막히면 돌아가고 주파수가 잡히면 바꾸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이어나갔습니다. 생각하는 통신망이었습니다. KANET 네트워크가 발트해 전선 전체로 펼쳐지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 40분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모든 것이 꺼졌고 새벽 4시 50분에 전선의 6만 2천 명이 다시 말하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신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라트비아 제2기갑여단 지휘관이 처음으로 전선 상황 보고를 올렸습니다. 에스토니아 공군 연락팀이 항공 지원 요청을 보냈습니다. 리투아니아 경계선에서 탐지된 적 기갑 집결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그 정보를 기반으로 전선 재배치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KANET를 통해 흘렀습니다. 한국의 손가방 크기 장치들이 NATO의 신경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자벨 분석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국장님, 이것 보세요. KANET 시스템 작동 로그 화면이었습니다. 적이 계속 전파 방해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로그가 이상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적의 방해 전파를 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이 특정 주파수를 강하게 방해하면 할수록 KANET AI가 그 방해 전파의 굴절 패턴을 읽어서 적 전파 발신지의 위치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방해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방해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에스토니아 전선 동쪽 숲속 세 지점에 빨간 표식이 찍혀 있었습니다. EMP 발사 장치 추정 위치였습니다.
어둠 속 손전등을 피해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만들어낸 그림자로 적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 그런 원리였습니다. 적이 방해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잘 보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 좌표를 전선 사령관에게 넘겼습니다. 17분 뒤 세 지점에서 동시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적의 EMP 장치가 파괴됐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EMP 발생원이 사라지자 우리 위성 통신망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조 위성 채널 하나가 연결됐습니다. KANET와 위성 통신이 서로 보완하며 전선 전체 통신 용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헤럴드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KANET 살아남았기 때문에 EMP 위치를 찾았고, 위치를 찾았기 때문에 EMP 장치를 제거했고,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이 살아났습니다. 모든 게 KANET에서 시작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NATO 사무총장이 작전실로 직접 내려왔습니다. 그는 화면 속 주황색 점들이 전선 위에 퍼져 있는 것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한국 시스템입니까? 네, 사무총장님. 이 시스템이 지금 우리 통신 전부를 들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것을 왜 진작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누구에게 있는지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달 전 한국 측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제 판단 오류였습니다. 30명 앞에서 28년 경력에서 가장 무거운 말을 했습니다. 새벽 6시 전선 상황이 안정됐습니다. 적의 추가 도발은 저지됐습니다. 발트해 전선은 통신 두절로부터 4시간 만에 통신 복구와 작전 주도권 회복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그 2시간 40분 동안 전선의 신경망을 붙잡고 있던 것은 한국의 서준호 박사와 그의 팀이 만든 손가방 크기의 장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들 안에는 10년의 밤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화상으로 서준호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화면 너머에 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밤새 작업을 했을 텐데도 눈빛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복수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사과드려야 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8년간 저는 어떤 나라에도 이 방식으로 사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과였습니다. 한 달 전 저는 귀 팀의 기술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중간에 잘랐습니다. 그것은 제 오만에서 비롯된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는 만약 귀팀의 연락 장교가 현장에 없었다면 훨씬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을 겁니다. 서 박사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희는 사과를 받으려고 이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울릴 뻔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처음 KANET를 설계할 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꺼져도 꺼지지 않는 것.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때 혼자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통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10년간 갈고 닦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했습니다. 어젯밤 그것이 쓸모 있었다면 저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0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분야에서 묵묵히 파고들었던 사람들. 저처럼 장난감이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술을 다듬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어젯밤 6만 2천 명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 달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연결이 끊겼을 때 진짜 통신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그날이 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박사님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서 박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맑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폭풍 속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그 뒤로 소식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영국 GCHQ가 비공식 채널로 연락했습니다. KANET 기술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독일 연방국방부가 자국군 통신체계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미 육군 통신사령부가 KANET 현장 평가단을 즉시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NATO 사무총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했습니다. 어젯밤 NATO의 통신은 훌륭한 동맹국의 기술 덕분에 유지됐습니다. 특정 나라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외신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딱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없었습니다. 자랑도 없었습니다. 세계가 귀머거리가 된 폭풍 속에서 혼자 목소리가 되어 수만 명의 병사를 연결해 놓고도 그들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앞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세계에 알리겠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면 저는 그들이 덜 무섭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선언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브뤼셀 본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9월의 밤하늘에 별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에스토니아 전선의 병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새벽 2시간 넘게 어둠 속에서 기다렸던 그 병사들. 처음 신호를 받았을 때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었을지. 신호 기다렸습니다. 그 텍스트 한 줄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준호 박사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한 달 전 악수할 때 느꼈던 두꺼운 굳은 살. 저는 그때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것은 연구실에서 직접 장비를 만진 사람의 굳은 살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물을 만든 사람의 굳은 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도 실험실로 나간 사람의 굳은 살. 10년이 손바닥에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그 굳은 살이 어젯밤 6만 2천 명의 목숨 곁에 서 있었습니다. 47억 유로가 실패한 자리에서 저는 옥상 난간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 그들의 10년에게, 그들의 굳은 살에게, 그리고 모든 것이 꺼진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그 작은 주황색 불빛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불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켜져 있을 겁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음 폭풍을 위해 조용히 준비하면서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첨단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10년. 장난감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은 10년. 폭풍이 오는 날을 생각하며 맑은 날에도 묵묵히 준비해온 10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강한 것이라고.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떠들어야 인정받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젯밤 수만 명의 병사 곁에 서 있던 것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크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작고 조용하고 강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떠들지 않습니다. 진짜 준비는 결과로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알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모든 것이 꺼진 그 새벽 홀로 켜져 있던 주황빛 하나. 그 빛이 수만 명을 살렸습니다. 그 빛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10년이 만든 빛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하나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만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